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XPRP 홍진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2020년 개정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 홍진에서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한테 PPT가 그 공지사항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안 내니까 뭐 이거 참고하시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어렵진 않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순서를 목차를 해놓은 건데 이거 해당하는 거에서 막히면 보시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흐름만 알면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홍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개정된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지금 총괄로 제가 한번 훑어드리는 거고, 실제 이거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에 제가 어떻게 입력했고 어떤 주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들이 줄줄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실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 거라 그걸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차부터 들까요? 연말정산 요거 기본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부터 연말정산 하기 위한 바닥을 다지는 단계죠. 실제 입력하는 연말정산 단계는 아니에요. 연말정산 기본 정보 등록은 공급자인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즉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 내용은 그 모든 출력물, 각 근로자에 대한 출력물하고 신고서, 국세청에 내는 자료에 모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겠죠. 여기 있는 거는 정산연도는 언제적 기속인가요? 2020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로 넣으시고, 사업자 등록, 상호, 여기서 보면 좌측에 보면 아스타 빨간색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다 넣어야 돼요.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마침 본인 사업자 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갈 때 사업자 등록증, 그죠? 어디 입주자 대표 회의로 들어가죠. 연말정산 확인이 아니라 업태 종목은 비영리 법인, 그죠? 대표자는 누구누구 이름. 그다음에 법인의 등록 번호인데 사실은 우리는 비영리 법인인데 그거에 대한 법인 등록 번호는 있을 리가 만무하고 뭘 넣을까요? 대표 회장님의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대표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제대로 넣으셔야 돼요. 얘하고 연결된 게 뭐하고 있을까요? 세무서 코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코드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 코드 보기에서 본인 사업장 주소의 세무서를 제대로 넣어주셔야지 얘가 연말정산 프로그램 변환해서 집어넣을 때 알아서 얘가 찾아가서 그쪽으로 전송하겠죠. 그 다음에 세액단위 계산법은 절하. 그러니까 원단위 이하는 절하기 때문에 절하하셔도 되고요. 가끔 어느 단지는 이게 반올림을 돼 있는데 반올림 한다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은 우리 아파트 이메일 쓰시고, 그죠? 사업장 번호는 사업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 관리소, 담당자는 본인 이름 쓰세요. 이거 왠지 찝찝하다가 안 넣으시지 말고, 어쨌든 통화하게 되면 그 사람 찾으니까 그냥 넣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읽어보면 정산연도 확인하고 조회하면 해당 자료가 나오고, 이거는 해당 자료는 전년도 걸 불러와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변경이 없다 그럼 그대로 복사 버튼 누르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수 입력사항 아스타 표시는 다 해야 된다. 해당 메뉴는 급여의 원천징수 이행상고서, 이행상한 신고서, 이게 우리가 그 근로한테 원천세 매달 신고하는 원천세고, 퇴직 정상서, 퇴직할 때 하는 그 내용이죠. 퇴직금 줄 때. 그것도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끌어갑니다. 연말정산 당연히 해야 될 거. 이것도 다 신고자 정보에 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과 동일하면 복사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패스. 연말정산 기본 정보는 아직 연말정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베이직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2020년 중도 입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 직장이죠. 말 그대로 전 직장이면 회사를 다녔던 타
사이에 있었던 분이 중간에 입사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가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 거니까 전 직장 내역 등록에 들어가면 2020년에 중간에 입사한 애들만 불러와줘요. 전 직원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정보 및 급여 내역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2020년도 입사자가 들어오고요. 종전 근무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 사업장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아니라 5군데를 다녔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연간치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5번째 없죠. 이럴 때는 4번째 그냥 합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할 게 또 있어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만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종전 근무지에서 이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입력하는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단부에 있어요. 좌측 하단에 있는 거. 그죠? 그 결정세액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정세액을 넣어야지 뭐 밑에 있는 뭐 환급세 이런 거 넣지 않아요. 왜냐면 결정세액에 맞춰서 금액을 넣어서 환급할 건 환급하고 납부할 건 납부하는 걸로 결정세액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오셨을 테니까 여기다 결정세액만 넣으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건강하고 고용보험료 이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종전근무지 거. 이거 좌측 하단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셔야지 이 사람의 연말정산에 대한 총 근로했던 건강하고 고용보험도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셔야지 토탈이 맞아요. 그리고 종전금 이건 제가 얘기했고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요거 결정세액은 몇 번이냐면 64번 결정세액 소득세를 입력하셔야 돼요. 요거는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환급 못 받았다.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그 해당 전 단지에도 전화라 하시는 거죠. 문의하기 전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나 못 받았다. 나 세무서 전화할 거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답변이 올 겁니다. 그죠? 주지는 않았는데 받은 걸로 공제해서 환급 신고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자, 그러면 전 직장 내역 등록을 하고 그죠? 이럴 때가 있어. 아직 전 직장 내역 등록에서 사업장 변경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자나 위탁사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사가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제가 경험을 해서 고유번호에서 사업자 번호로 변경됐을 때라고 하나 더 쓰세요. 고유 80 사업자 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80에서 82로 바뀔 때 그죠? 이럴 때는 퇴사 처리 안 하고 그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계속 근로자를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 직장 내역에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 처리하고 입사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죠? 그 인원 그대로니까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하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다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다시 새로 추가해서 신규 입사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정직장 내역 등록에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탁사가 바뀌었을 때나 아니면 고유에서 사업자로 바뀌었을 때 사업장 변경 처리를 여기서 하셔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되고 순서는 여기 사업장 변경 처리를 먼저 누르세요. 그죠? 얘를 먼저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팝업이 떠요. 이렇게 팝업이 뜨면 이쪽에 있는 건 사업장 변경 처리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기본 환경 설정했었던 거 있죠. 그죠?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은 현재 사업장 기준으로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재직자들은 현재 기본 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장 내역 등록을 한꺼번에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 직장에 대한 자료를 넣으셔야 돼요.
변경 전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근무기간은 1월부터 여기 8월 3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1월부터 8월 30일까지는 고유번호로 칠게요. 고유번호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에는 고유번호, 그전 고유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전 아파트, 근데 아파트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다 뜰 거예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다 뜨면 사실은 이게 다 분홍색인데 여기다가 선택, 체크를 하세요. 그죠? 체크 하시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얘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사업자 변경 전 근무기간 입력 후, 왜냐면 전 사업자니까 조회 버튼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두 떠요. 뜨면 변경 전 사업자 번호로 입력하고 변경 전 상호를 등록한 다음에 이 직원들 모두 선택해서 퇴사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빼고 이 사람들 모두 선택하고 저장 버튼, 다시 사업장 변경 처리 팝업이 뜬다. 근무기간 넣고,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 조회했을 때 조회 버튼 클릭하면 이 직원들이 뜬다. 사업자 등록번호 누르고 사업자 변화 상호 사업장 이름면 넣고 그 다음에 대상하는 직원 선택하고 저장하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사업장 변경 처리하면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 메뉴가 연말정산에 있어요. 연간 1년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등록한 그 소득 내역이 들어가는데 요거 사업장 변기 처리한 1월부터 8월까지는 알아서 얘가 종전근무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 메뉴에서는 불러질 때는 연급에 수신하면 9월부터 12월까지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합산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들어가시면 그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계산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XPRP상의 급여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틀린 금액이 이제 수신되니까 수신의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틀린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뭐 프로그램 에러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하면 매번 틀린 금액이 불러와지니까 되게 번거롭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화일 변환하다 보면 가끔 에러가 뜨면 그거 수정하고 다시 돌려보고 또 했는데 또 안 돼. 또 수정하고 돌려보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수정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급여 계산 메뉴로 가요. 가서 급여를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연급의 수신을 다시 하는 게 좋아요. 그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버리면 수기로 입력한 금액은 다시 연급의 수신으로 다시 이 메뉴로 들어올 때마다 사라지니까 차라리 급여 계산 메뉴로 들어가는 게 간단하다. 그래서 이쪽을 두면 조회 버튼 누르고 해당 4번을 더블 클릭해요. 조회를 누르고 해당 4번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이 급여 작업했던 내용을 모두 수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씩 하기 귀찮다. 우리 바뀐 사람 없다. 들락날락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연급의 수신하면 한 방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를 확인하세요. 1년치 급여 모두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는데 확인하시고 연급여 수신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뭐 이렇게 여기서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솔직히 제가 원하는 방식은 번거롭다. 프로그램 다시 돌릴 때는 다시 찾기가 너무 귀찮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급하니까 그냥 빨리 하겠다고. 급여 내역이 이제 뭐 없을 경우나 최종 금액이 약간 틀어졌어. 그러면 마지막 달에다가 금액을 업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도 아직도 베이직이에요.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화면 설정한 그 프로그램 연말정산 설정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서 생산직 직종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뭐랄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직업 분류표가 있어요. 거기 안에 경비하고 미화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하고 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리실 직원 해당이 안 돼요. 그 직종이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 한번 보시면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만약에 우리 경비원이 전에 대기업에 일하다가 이번에 이제
퇴직하고 우리 경비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연봉 3천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생산직 근로자 야간만 삘 꽂혀서 전년도 급여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 적용하면 그분은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전 과세 기간 그다음 총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작년에도 근로했는데 3천만 원 작년에까지만 2,500만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3천만 원 이하자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그 맥시멈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달 나면 매월 20만 원씩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달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간 가산 수당에 대해서 어떤 한도 240만 원 관련해서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의 원천징수 그 구간이 얘는 빠진 그 구간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다는 써 있어요.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만 적용되므로 관리직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설명이 단순 노무직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순 노무직이란 이 말은 좀 애매하고요. 단순 노무는 우리가 이 글만 보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감단직도 단순 노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지가 있고 이거는 세법에서 정한 그 직종표에 적용되는 근로 직종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게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발을 빼죠. 마지막은 국세청에 문의해라. 근데 이거는 검색해보면 나온다. 근데 그 야간 근로수당 적용하는 설정 그 급여 지급에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간 근로수당이라 해서 여기서 뭐 과세로 체크는 한데 단 한도 20만 원씩 매달 20만 원까지만 근데 만약에 이 경비원이 야간 근로수당이 매달 24만 원이다. 근데 2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4만 원은 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분이 연간 12달이니까 20만 원씩 한도를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받는다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은 아예 그냥 과세 대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한도도 주지 않고. 나중에 총 계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때그때 하는 계산하는 거 계산했을 때 야간 근로가 240보다 적은 것만 확인하고 수정을 한다는 거죠. 연간 근로소득에서. 이게 마지막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나 둘 중 하나 선택하신 건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본인이 편한 대로 우리는 금액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1번. 근데 우리는 변동이 있어. 어쩔 때는 30만 원 주고 어쩔 때는 4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는 10만 원밖에 안 준다. 뭐 이런다고 하면 연간 합산으로 240만 원의 한도만 정하면 그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토탈을 맞춰보니까 우린 그렇게 적용할 거다 하면 2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인사급여 공통정보관리의 급여 기초정보에서 항목 코드를 야간 근로수당을 설정하고 과세 체크하고 한도 입력하거나 아니면 비과세 하루 아예 그냥 빼버리고 나중에 급여를 수신한 후에 야간 근로 240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이것도 연 근로소득 내역에서 야간 근로 확인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된다. 요거. 근데 대부분 1번 하죠. 왜냐하면 급여는 거의 똑같이 가니까. 경비원들은 그렇잖아요. 미화는 야근할 일이 없죠. 자,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급여 수신을 했어. 야간 근로 수당까지 240만 원이 만약에 했는데 여기 초과가 있어요. 240만 원이 초과돼서 그 비과세 야간 근로가 288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24만 원을 빼면 240만 원이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월 달에 야간 근로를 0으로 바꾸잖아요. 자, 이제 계산 한번 들어가 봅시다. 0으로 바꾸면 얘는 비과세였죠. 근데 여기는 급여가 여기 12월에는 100이었어요. 근데 얘를 0으로 설정하는 순간 24만 원이 어디로 가? 1로 가요. 얘가 알아서, 그죠? 연급여 수신 시 야간 근로 금액을 제가 수정을 하면, 0으로 수정하면 얘가 과세하고 비과세에 알아서 얘가 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선보면 돼요. 얘를 선보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들어간다. 지금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비과세금에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걸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생산직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야간 근로소득 비과세로 240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연말정산 작업한 후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그 수정을 안 쓰면 200 얼마였어요? 288만원.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긴 다음에 출력한 데 보면 288만원 여기로 뜨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확인 한 번 더 하시라. 이런 걸로 에러 떠서 하면 이건 진짜 경리가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아직 아니에요. 연말정산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다 그 배경 세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연근로소득내역 등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를 좀 이렇게 얘네가 알려주는 말이 있는데, 급여 공제 항목 중 장기요양보험을 별도로 표기하여 공제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인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합쳐진 금액이죠. 근데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합쳐져 나오지 않는다면, 계산해봤더니 얘는 빼져 있어. 그러면 여기 급여기초정보, 인사급여에 공통정보관리에 급여기초정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팝업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장기요양보험 항목 옆에 선택해야 돼요. 항목 코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선택하시고, 출력은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장기요양보험만 얘기한 거예요. 얘는 장기요양보험만. 자, 이거는 다른 거. 연근로소득내역에서 이제 얘를 연급여 수신을 만약 했어요. 이제 이분을 하나를 더블 클릭하고 이 한 사람만 보든가, 아니면 하나씩 한꺼번에 해서 연급여 수신하든가. 그죠? 한 명씩 할 때는 더블 클릭, 전체 직원 할 때는 연급여 수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홍길동을 한번 더블 클릭 봤더니 여기 1월부터 10월이 없어. 이게 뭐야? 사업장 변경 처리에서 종전근무 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사업장 변경 처리, 즉 고유에서 사업자번호 바뀌어서 만약에 10월까지 했고 이게 고유번호였다. 그러면 지금 연근로소득내역 등록에서 그 고유 사업장 변경 처리하면 연근로소득내역 등록하면 10일하고 12월분만 뜬다.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 아까 했던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종전으로 고유번호증에 여기 자료 고유번호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종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자 번호로 현재 사업자 번호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세팅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어디? 개인공제 자료 등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연말정산 순서가 전직장 내역 등록, 그러니까 기본 한계 설정 확인하시고 전직장 내역 등록 들어가고 연근로소 내역 등록까지 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개인공제 자료 등록하는 것부터가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공제 자료는 이 직장에 다니는 이 해당하는 근로자 하나하나에 그 공제사항,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그 금액들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근로소득 내역하고 전직장 내역 등록을 완료한 후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과세대상 급여가 합산하여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도 합산하여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들어간 후 전직장하고 현직장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홍지 프로그램 보면 느낌 아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해당하는 4번을 클릭하면 연근로소득 내역에서 저장한 그 과세와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 상여, 기납부세, 야간 근로수당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확인 후 요거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그 기본공제인지 이 사람 본인인지 아니면 기본공제 되는 사람인데 경로 우대가 있는지 이게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세청에서 주는 자료는 그 사람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보여줍니다. 다만 그 자료가 이 사람의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활용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지 그거는 국세청에서 발라주지 않습니다. 즉 자료를 갖고 오면, 근로자 갖고 오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판단해서 넣는 건 뭘로? 우리 여태까지 연말정산 앞에 했던 세액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이런 거.
그것들이 기본 지식이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요걸 들어가셔야지 그냥 주는 대로 다 막 넣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에러가 떠서 이제 그 순간엔 몰라요. 그 순간 모르는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와요. 이 사람은 이중으로 등록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거를 받았다. 그러면 금액하고 가산세가 같이 날라옵니다. 아예 계산해서 와요.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죠. 웬만하면 걸릴 수 있는 거는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어서 보험료, 실비 그거는 빼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해서 요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상 정보는 인사급여에서 우리 그 직원이 갖고 있는 등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소득 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본공제는 받는 거죠. 본인은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할 때도 본인 것만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까지 다 정산을 하죠. 그죠? 인적공제 하게 될 항목들은 다 여기다가 1을 표시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적공제 목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확인하고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내가 등록한 게 없어 근데 넣어야 된다 그러면 행추가하고 그 직원이래 그 가족사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판단은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미 세법으로 제가 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의 추가공제 대상 요건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체크하라고 하는 거는 말은 쉬워요. 근데 이거를 판단을 누가 한다? 경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그죠?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넣고 빼고 이거는 누가 못해. 다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준 게 그게 실력인 거죠. 그리고 아동수당 장려금은 7세 이상 자녀만 체크하고 여기서 보면 7세 이상이 아니다. 그냥 기본공제 자녀로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는 보험료는 그 국민연금하고 그죠? 현금문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이거는 급여했던 연 근로소득 내역에 있던 그 금액이 그대로 불러와 주는 거예요. 그죠? 가끔가다 에러가 뜨면 이거하고 국세청 자료하고 틀리다고 나올 때 있어요. 그럼 그거 맞추셔야 돼요. 뭘로? 급여 내역을 있는 걸로. 그게 맞는 거니까 걔로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우리가 말하는 거 보장성 대부분 뭐예요? 기본 그 산재보험 무슨 실비보험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보장성이죠. 사제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그 율이 달라서 발라내셔야 돼요. 그죠? 보험료 총 금액에다 이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보장성 보험 제가 누누이 지금 피보험자 보셔야 된다.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셨으니까 그걸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의 연금저축 이것도 세법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거 적용해서 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한 거지 여기서 세법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보험료 넣는다고 해서 다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다.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장기 오랜 동안 집에 대해서 저당 잡아서 돈을 빌린 돈이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뭐예요? 대출을 받은 거죠. 집을 사려고. 이 이자 상환액은 근로자가 세대주일 경우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 주택마련권 저축하고 이거 주택마련 저축은 뭐예요? 청약이고요. 월세공제 이거는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기니까 왜냐면 이미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놨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여기서 그거 설명할 타임은 아니에요. 이거 해당해서 넣으셔야 돼. 2011년 이전 차입분하고 얘가 그 국민주택 구묘에다가 3억 이하이고 요거는 4억이고 얘는 뭐 이게 이거다. 2015년 이건가? 요 금액 15, 12, 11 얘가 맞네요. 그 3억 국민주택 구묘로 3억 두 개 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억
그 거래 금액 4억, 이거는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은행에다가 물어봐서 자료를 받으시는데 이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불러와줘요. 근데 만약에 안 불러준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자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집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만약 이거를 잘못해서 과다해서 공제받았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걸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 연봉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마찬가지. 이것들 모두 세법에 맞춰서 해당하시고 아무나 해주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입주일, 전입일 기준 3개월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 다 보고하셔야지 그냥 무턱대로 나 해줘라고 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주다 보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준다고 한들 나중에 그게 걸리면 사업장도 같이 연대 책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책임져 줄 거냐고 물어보세요. 자, 계속 신용카드. 이번에 세법이 바뀌었죠. 원래는 그 3월과 4월, 7월과 그 나머지 12월까지. 이게 좀 달라요. 3월은 기존의 카드 공제 2배로 가고요. 4월에서 7월은 무조건 현금이건 현금 직불이건 신용카드건 80%, 나머지 그 외 사용액은 똑같아요. 예전 카드 소득공제 15만원, 15%, 30%, 40% 이렇게 나눠지죠. 신용이 15, 그죠? 그 다음에 직불이 30,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게 40이었나? 교통하고 재래?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요율이 좀 달라요. 이런 거, 요것들 다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기간별로 세액 공제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간소화로 들어서 출력해봤더니 진짜 기간별로 나와요. 그 기간대로만 넣으시면 돼요. 이번에 그게 좀 바뀌었다. 프로그램 입력할 때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 공연도 박물관까지 이게 좀 내용이 좀 확대됐죠. 그것도 출력된 걸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구분해서 넣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요거는 넣고 뺀 나머지 카드로 넣으셔야 되니까 발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그 의료비죠. 의료비. 국세청 자료로 하는데요. 여기서도 의료비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불러와지는 거니까 그 기본공제 대상자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이면 또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넣으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 공제율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넣으실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고 요거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적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거를 예고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적발 안 했죠. 근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보험회사와 다이렉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면 작년과 다르게 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의료비에서 걔를 뺀 금액을 넣어야지 그거 같이 넣으시면 이번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자,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좀 제가 개정세법부터 해서 이제 세법, 인적공제 이렇게 다 올렸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고 이거 들으면 아니 머리에 그냥 술술 들어갈 거야. 지금 제가 개념만 훌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 세법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죠. 지금도 33분인데. 자, 이제 교육비 들어가요. 여긴 교육비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국세청 또는 그 밖의 자료 교육비 총금액. 여기는 국세청 자료 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번에는 교복비 웬만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는 따져야죠. 자료 받아야 되고. 국세청 자료하고 그 밖의 자료. 뭐 이렇게. 여기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 금액은 국세청하고 그 밖에 합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초록색 교육비 칸에 공납금 및 교육비 체험학습비 금액을 입력하고 얘를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선치 금액을 여기 나누어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바 그 다음에 넣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밑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기부금 원래는 2019년 공제부터 바뀌었어요.
당해 연도는 당해 먼저 기부금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2월 된 거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제가 알고는 10년 거까지에 대해서는 2월 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냈던 기부금도 같이 적용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이 하단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월 기부금이 있으면 2월 된 걸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2월 기부금도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그 밖에 공제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솔직히 투자조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으니까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저렇게까지 투자하시는 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면 이제부터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돌려야죠. 지금 보면 전 직장 넣고 연근로 소득 내용 넣고 개인공제 자료 다 넣었어요. 얘가 하이라이트 얘가. 그러면 연말정산 작업을 해요. 그죠?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작업할 경우는 전체, 부분을 할 경우는 부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산 작업을 누르시면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 작업하고 싶다면 재직 구분은 재직자 놓거나 퇴사자 할 땐 퇴사자로 하는데 퇴사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퇴사할 때 이미 했어. 근데 그 자료는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서 신고만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재직자 것만 합니다. 퇴사자는 이미 했다. 그리고 참고로 그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은 그 퇴직정상 하면서 연말정산 했잖아요. 그냥 걔는 그대로 같이 불러와서 재직자과 합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1월에 그만뒀다. 그러면 2020년 거에 대한 연말정산과 1월에 대한 연말정산 또 한 번 더 하셔야죠. 그죠?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이거는 Q&A에서 설명 다시 할 거니까. 그 1주차 그 연말정산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그거는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정산대장하고 재직금 대부분 재직자 것만 하시면 돼요. 중도 퇴사자는 이미 자료가 있어서 걔는 같이 그 자료를 모아서 연말정산 신고할 때 낼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재직자 또는 퇴사자만 정산하고 싶으면 재직구분은 재직자로 놓고 또는 퇴사자만 다시 할 거면 퇴사일자를 다시 같이 입력한 다음에 하셔야 되죠. 특정 직업만 정산하고자 할 거는 정산 대산을 부분으로 하고 4번을 넣으시면 돼요. 4번 입력하고 정산 작업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를 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해요. 에러 한번 보려고. 그래서 하나씩 그 사람 거 한번 입력하고 출력해서 한번 보고 또 입력하고 출력해서 한번 보는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전체 하시고 재직자 것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연말정산 작업하면 또 의료비 공제 자료 등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비 공제 자료를 그 개인 공제 자료에 넣은 사람만 대상이에요. 왜냐면 변환해서 넣어야 돼.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서 그 직원 자료를 받으면 그 신고할 게 적어도 근로소득하고 의료비하고 퇴직소득 이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은 그 파일도 근로소득은 C로 들어가고 의료비는 CA로 확정자가 들어가고 파일 이름 자체가 레코딩 되는 명칭이 퇴직소득은 EA로 들어가거든요. 변환 제출할 때 그래서 이거는 따로 넣게 돼 있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자료 등록하면 그 해당하는 직원을 선택하고 이렇게 자료가 떠요. 입력하라고. 그러면 행추가 버튼 눌러요. 그러면 의료 증빙 자료를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기간별 껌껌이 입력하시면 돼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대표로 1개 넣고 그냥 건수 여기서 보면 건수 있죠? 국세청 자료인가 봐요. 이게 건수 10 넣고 합계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자. 보험회사 등으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하고 입력하면 이게 이번에 바뀐 거니까 진짜 눈 빠지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는 이 하이폰 이거 빼고 넣으셔야 돼요. 그냥 얘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얘를 넣고 하면 에러 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하고 기관명 아스타를 포함해서 입력해도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지급 코드는 의료증빙 코드 내역을 참고해서 요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출력했으면 1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받았으면 2번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시 넣었으면 3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면 4번 기타는 5번을 넣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빠뜨리면 에러 떠요. 잘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자료 기부금도 마찬가지 조회되는 직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공제 자료에서 기부금 넣었으면 그 사람만 떠요.
그러면 그 직원을 선택하고 여기 또 하나씩 늘어져. 행추가 늘은 다음에 기부윤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치자금 정치 쪽에서 하는 거고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법정은 사회적인 법인단체 뭐 이런 데다가 지정하는 거죠.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기부 내역을 각각 유형별로 선택한 다음에 금액을 넣으시고 공제 자료하고 당일 기부금 내역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죠. 얘도 마찬가지. 주민번호하고 사업자 무조건 하이픈 넣으시면 안 돼. 머릿속에 깍 집어넣으셔야 돼. 이거 에러 뜬다. 법인명은 아스타를 제외한 상호 법인명만 입력한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아스타를 제외한 상호 법인명만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를 넣으면 안 되겠죠. 넣으면 이제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땡땡땡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얘가 정확하게 명칭을 다 받아두세요. 받아서 넣으셔야 돼요. 아스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에러 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자료 등록을 입력했을 때 했던 직원이 있어요. 옛날에 작년에 기부금을. 그러면 2월 금액 있을 경우 기부금 조정 내역에서 자동으로 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입력하시면 어려울 게 없다. 그리고 2월 금액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기부금 조정 내역의 여기 오른쪽 기부금 조정 내역의 오른쪽에 여기 기부금 조정 내역의 오른쪽에 행추가를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월 기부금 빠진 걸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부금 같은 경우는 그 국세청에서 불을 켜고 범위를 넓혀서 오류 있는지 적격인지 법정으로 잘 승인된 단체인지를 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수증 받으면 번호가 확실한지 법정단체인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그 별표 넣으시면 안 되고 전화해서 어딘지 누구 이름인지 그 사람이 알잖아요. 다 이름 정확히 넣으셔야 되고 아스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주민등록 번호 할 때 하이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월세 주택 임차 등록 월세나 월세 세액 공제나 주택 임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그 해당 사람만 여기 개인 공제 넣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 넣으셔야 돼요. 직원을 선택한 후 그 다음에 행추가 버튼 눌러서 그 납입금액 그죠? 납입금액 요거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 넣고 월세세액 공제 해당하는 내용을 넣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번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다 넣어야 돼요.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기간 연간 월세 공제금액 이거는 그 집주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증이 다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주장한다고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월세세 공제금액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됩니다. 근데 기숙사 안 돼요. 당해 연도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자녀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가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요거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이걸 지금 여기서는 이것 너무 간단하게 써서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세액에 대해서 그죠? 세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패스. 여기서 그거 설명할 수 없다. 이것만 갖고 그냥 무조건 덥석해주면 안 돼요.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세법 설명은. 그리고 여기 연금저축 공제자료 등록을 보면 얘도 연금저축 공제자료 공제를 하고 있는 분 연금을 저축을 넣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죠. 얘도 똑같이 직원 선택하고 조회하는 직원 선택하고 이제 행추가 하시죠.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 주택마련저축인지 그죠? 아니면 장기집합 투자증권인지 이런 걸 각각의 본인들이 아니까 금융에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 자료 있는 걸로 하겠죠. 그리고 계좌별로 불이익금액하고 소득 세액공제 금액 넣고 공제금액이 0원인 경우는 입력하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 계좌번호도 하이폰을 빼고 입력합니다. 하이폰 별로 안 좋아하네 XPRP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계좌 연금저축계좌 이거 무슨 IRP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으니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거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1번하고 2번은 거의 없고 그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거 청약저축이에요. 주택 관련해서 그죠? 청년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약하는 거 이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거는 해당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집어넣으시면 돼요. 정보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연말정산 결과 조회에서 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서 2020년 전체 놓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래서 조회 누르면 얘가 쭉 뜨죠. 그 사람들 걸 다 인쇄를 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급여 상여는 과세에 대해서 쓰는데 식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그 외의 거든 이게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에서 여기 야간 근로수당 있으면 요건 여기에 또 표현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결정세액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 결정세액에 봤을 때 여기 기납부세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납부세액 현재 근무지 기납부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결정세액보다 얘가 많이 냈죠. 딱 봐도. 그러면 이 금액은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세로 제출 직계표로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 그죠?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원천징수의 결정세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여러가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들어간 게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시는데, 원래는 국세청에서 기본, 그러니까 특별소득공제하고, 잠깐만요.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프로그램에서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경우하고 표준세액공제로 받는 경우는 자동으로 얘가 계산했을 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금액 모두 0원일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얘가 자동으로 표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까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불을 켜고 그 예시를 찾을 필요는 없고 얘가 알아서 계산한다. 계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이거 제대로 항목에 들어갔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프로그램 알아서 지가 계산한 거니까 보장성 보험이 빠진 거 있는지 교육비료비 내가 입력한 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말정산하면 바뀐 다음에 다 연말정산 처리하고 결과 조회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다가 신고하기 전에는 정산을 한 프로그램을 변환해서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발을 뺄 수 있는 자기한테 전화 받으면 너무 복잡할까봐 이렇게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참고하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전화하면 잘 몰라요. 걔네들도 실무자라고 했지만 프로그램 회사에 전화하면 잘 몰라요. 그냥 국세청 전화하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거밖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죠. 정산 디스켓 작성으로 들어가면 재직 구분 신고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보면 전체 재직자 퇴사자 그리고 또는 아이고 또 이렇게 이러네요. 재직자, 퇴직자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정산 디스트릭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파일 구분을 선택해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의료비 명세 선택한 후 정산 디스켓의 작성 버튼을 클릭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뭐랬죠? 이거는 아까 의료비는 요거 근로소득하고 의료비는 근로소득은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레코딩하면 그 근로소득 C하고 사업자번호 7자리 하고 그렇게 명칭이 떠요. 의료비는 CA로 뜨고 이렇게 정산 디스켓 버튼을 해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담당자명 요거 꼭 넣으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담당자는 본인 이름으로 격리 본인 이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구분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하고 의료비 명세서 그죠? 간이지급명세서 이걸 다 파일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변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요거 파일 작성할 때 이거 이름을 바꾸지 말도록 돼서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징수 환차 환급금에 대해서 요거는 재직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중도퇴사자는 이걸 쓰지 마세요. 중도퇴사자는 징수 환차 환급금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관 신고서를 출력하면 얘가 재직자로 들어가요. 퇴사자가. 이거는 징수 환차 환급금은 계속 근로하는 분의 연말정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세 환급이든 납부든 그 결정된 금액을 다음 급여, 즉 3월 달에 반영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메뉴로
급여 계산 전 해당 메뉴에서 급여 계산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급여 적용 연어를 등록해 준 다음에 이거 2월에 적용한다. 그러면 2월에 적용해 놓고 나서 2월달 급여 계산을 해줘야지 얘가 끌어와집니다. 그리고 정산연도는 2020년으로 하시고요. 급여 적용일에 급여 지급일 입력하고 이거 맞춰서 급여 적용일과 지급일은 같죠? 일괄로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급여 적용 연월에 급여 지급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하면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이게 같이 이게 반영이 돼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도 이거 반영이 들어가요. 환급소득세, 환급지방소득세 금액이 급여에 반영되고 원천징수에도 같이 간다. 그리고 급여 계산하고 명세서 출력하면 적용된 징수 환차 환급금 금액 확인할 수 있고요. 참 갈 게 많네. 자, 이거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이건 어차피 프로그램에 자료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따로 세법에 대해서는 깊게 영상을 남겨놨으니 그게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에서 부녀자 할지 한번 할지 헷갈린다 그러면 그 다시 가서 찾아보시는 거죠. 영상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인데 의료비를 뭐 이렇게 부부가 이제 잘라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프로그램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개괄적인 것만 알려고 XPERP 홍진 2020년 기속 연말정산에서 업데이트된 매뉴얼만 가지고 이 매뉴얼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홍진 자료에 있어요. 그거를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이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넣고 입력하는 그 모듈에 대해서는 각각 인적공제라든가 세액공제 그거 따로따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프로그램 실제 하는 거는 화면은 이거는 그냥 PPT를 가지고 읽어드렸고 그거는 멤버십 전용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